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토벤, 그리고 이브 생로랑.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천재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적을 남긴 천재는 막대한 돈을 벌기도 하고 위인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천재가 되고 싶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에겐 가방이나 틴트로, 남성분들에겐 지갑이나 옷으로 유명한, 지금은 생로랑으로 이름을 바꾼 브랜드 이브 생로랑 이야기입니다. 1936년 이브는 알제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때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이브는 어렸을 때부터 문학작품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읽는 패션 잡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읽었다는 건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겠죠. 1953년 17살의 이브는 패션하우스를 만듭니다.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패션 잡지에서 좋아하는 모델의 실루엣을 잘라냈고 색을 칠한 종이를 잘라 옷처럼 만들고 입혔죠. 그렇게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한 이브는 겨우 17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고1 때 국제 패션 대회를 나갑니다. 그 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지방시, 크리스찬 디올 등등 지금 우리가 아는 디자이너가 있었죠. 그러니까 꽤 큰 대회였습니다. 거기서 이브는 3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브는 어머니와 파리로 여행을 가서 귀인을 만납니다. 대단한 인맥의 아버지 덕분에 잡지 보그의 편집장을 만나게 되죠. 잡지 편집장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구독자 1000만 명 패션 유튜버와 비슷하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브랜드가 나락을 가기도 성공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 편집장 덕분에 이브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해 고2가 된 이브는 작년에 참가했던 대회에 다시 참가합니다. 대회에는 코트, 드레스, 수트 3종목이 있었고 이브는 드레스 종목에서 1등을 합니다. 이때 코트 부분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칼 라거펠트입니다. 네, 샤넬의 디자이너죠. 1955년 고3이 된 이브는 아버지 덕분에 만난 보그의 편집장에게 옷 그림을 몇 장 보냅니다. 그 그림을 보고 편집장은 깜짝 놀랍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디올의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편집장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편집장은 천만 유튜버라니까요. 편집장은 이브의 그림을 바로 디올에게 보여주고 이브는 디올에 입사합니다. 말단 직원으로 입사한 게 아니라 디올과 같이 작업하는 위치로 입사하죠. 그리고 2년 뒤 디올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디올의 죽음으로 인해 프랑스가 생기를 잃었다고 할 정도로 디올을 추모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디올은 대단한 인물이자 대단한 브랜드였죠. 어쨌든 디올의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디올 임원들의 뜻에 따라 이브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마냥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디올은 프랑스 오뚜꾸띠르 판매의 50%를 수출하고 1400명이 일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였으니까요. 와, 그럼 좋은 거 아닌가? 그때 이브는 21살이었습니다. 부담감이 엄청났겠죠. 그래도 준비합니다. 이브의 첫 디올은 어땠을까요? 원래 디올은 허리를 조이는 라인을 해왔었는데 이브는 이것을 풀고 유연한 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오뚜꾸띠르는 대중들이 입기 위한 옷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철학이 담긴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개념입니다. 고급 바느질 때문에 대량 생산도 불가능하죠. 기성복 회사들은 오뚜꾸띠르 옷을 보고 생산성 있게 만들어 대중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올 이브의 오뚜꾸띠르 옷들은 입는 옷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그림처럼 예술작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브는 첫 쇼를 마무리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이브는 디올에서 쇼를 하며 승승장구를 할 것 같지만 뻔한 스토리,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영장이 날라온 것이었죠. 입대하기 전 마지막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미친듯이 일하고 이브는 군대를 갑니다. 근데 디자인은 천재지만 디자인 빼곤 아무것도 모르는 이브에게 군대는 잘 맞지 않았죠. 그 덕분에 이브는 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합니다. 게다가 디올의 경영진은 이브를 버리고 후계자까지 데려오죠. 그렇게 비극이 일어난 이브의 멘탈을 잡아준 사람이 그의 남자친구 피에르였습니다. 이브는 어차피 누가 시키는 일도 이젠 싫고 그냥 혼자 자유롭게 옷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피에로는 그런 이브에게 오뚜꾸띠르 브랜드를 만들자고 하죠. 이브도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동의합니다. 패션 브랜드를 만들려면 옷을 만들고 브랜드 등록을 하면 되겠지만 오뚜꾸띠르는 조금 다릅니다. 고급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장인, 전문적인 모델들, 최고급 원단 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새로운 오뚜꾸띠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디올의 모델이었던 빅투아르, 이브, 피에르 이렇게 셋이 모입니다. 근데 셋 다 돈은 없었으니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죠. 이브는 이때도 예민해집니다. 돈을 구하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탈모까지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돈 문제는 빅투아르와 피에르가 해결합니다. 피에르는 이브를 부당 해고한 디올을 고소해 68만 프랑을 얻어내고 빅투아르는 신문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브가 만드는 오뚜꾸띠르를 과장해서 기사를 내고 그 잡지가 200만 부 팔립니다. 그 덕분에 애틀란타에 재벌이 투자하게 되죠. 이 둘의 도움으로 이브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아는 브랜드 이브의 풀네임 이브 생로랑이 탄생한 거죠.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이브가 일을 해야겠죠. 이브는 옷을 디자인하고 첫 쇼를 냅니다. 전문가들은 좋게 봤지만 기사는 조금 안 좋게 났죠. 이브는 처음부터 안 좋은 기사가 나서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기막힌 영업으로 이브의 옷들은 곧 많이 팔립니다. 기쁜 피에르는 이 소식을 이브에게 전달하지만 이브는 빅투아르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피에르는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에르는 빅투아르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브와 빅투아르를 갈라놓습니다. 빅투아르는 견디지 못하고 입생로랑을 나가버리죠. 이브의 영감이 되던 빅투아르가 나가고 영감이 떨어진 이브는
이브는 다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재는 천재인지라 새로운 걸작을 만들어내죠. 이분은 예술 작품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입니다. 이 그림으로 옷을 디자인해 쇼를 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이분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유행했던 예술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앤디 워홀의 팝아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비싼 그림은 이렇게 난해하거나 잘 그린 그림이 대부분인데 이건 그렇지 않죠. 예술의 대중화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입생로랑도 그랬습니다. 특정 계층만 즐길 수 있는 오뚜꾸트리에서 벗어나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옷들도 만들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매장을 열기 시작했고 남성복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생로랑이 계속해서 위대한 브랜드가 될수록 이브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를 버티지 못한 이브는 결국 쉬어야겠다며 피에르와 여행을 떠납니다. 모로코로 가죠. 모로코는 이브에게 영감 덩어리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만남들로 가득했죠. 맨날 패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옷만 보다가 자유롭게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옷과 액세서리를 보고 이브는 영감을 충전합니다. 영감들만 충전하면 좋은데 약에도 손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충전이 된 이브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1966년 이브는 턱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턱시도는 남성복이었는데 여성이 입을 수 있는 턱시도를 만들었죠. 너무나도 시대를 앞서갔는지 이 여성용 턱시도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턱시도를 만들고 결국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입게 됩니다. 그만큼 이브의 영향력은 흐름을 바꿀 정도로 대단했죠. 남자들만 입는 옷을 여성에게 입힌 건 턱시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브는 나중에 여성용 사파리 자켓, 점프수트, 트렌치코트까지 만들었죠. 그때는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향수도 만들고 매장도 열고 계속해서 다양한 영감을 받아 옷을 만듭니다. 많은 상도 받았고 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작의 고통으로 속은 계속해서 썩어갔죠. 결국 1999년 이브는 오뚜꾸트름은 관리하기로 하고 화장품이나 기성복은 톰 포드에게 맡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2년 이브는 패션 디자이너를 은퇴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브가 떠나면서 입생로랑의 오뚜꾸트르도 같이 문을 닫았죠. 여기까지가 이브의 입생로랑입니다. 2001년부터 이브가 아닌 다른 디자이너의 입생로랑이 시작됩니다. 2001년부터는 톰 포드가, 2005년부터는 스테파노 필라티가 맡고 2012년엔 입생로랑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오롬무의 디자이너였던 에디 슬리먼이 디자이너로 왔기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입생로랑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죠. 에디 슬리먼이 디오롬무에 있던 시절 나온 옷들입니다. 이것 덕분에 전 세계에 스키니 열풍이 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사진도 나왔을 겁니다. 남자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멋을 안겨준 사람이었죠. 에디 슬리먼이 입생로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브랜드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입생로랑에서 생로랑으로 말이죠. 아마 20대 분들은 생로랑이, 30대 이상 분들은 입생로랑이 익숙하실 겁니다. 에디 슬리먼이 이름을 바꾼 게 2012년이기 때문이죠. 에디는 디올에 있을 때도 생로랑에 왔을 때도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락시크였죠. 샤넬의 디자이너는 에디가 만든 청바지가 입고 싶어서 1년 동안 40kg를 빼기도 할 정도로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지금의 트렌드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나온 생로랑의 청바지는 아직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이때 에디는 전 세계의 남자들에게는 이런 멋을, 전 세계 여자들에게는 이런 멋을 보여줍니다. 비록 4년 동안이지만 생로랑에는 에디의 강한 이미지가 심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베르사체에서 일했던 안토니 바카렐로가 지금까지 디자이너를 맡고 있죠. 이브 이후의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보면 이브가 만든 굳건한 제국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디자이너들이겠지만 그 제국을 만든 이브처럼 고통을 받진 않았겠죠. 이브는 디자인에서만큼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과 부담감들을 모두 혼자 짊어졌습니다. 마치 외로운 예술가들처럼 말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스럽지만 명예로운 천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천재가 남긴 작품들을 감상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천재시건 평범하시건 어디선가 행복감을 느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재밌는 스타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